요즘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은 무기력증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대중을 리드해서 한쪽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한동훈 효과 까먹는 윤 정부, vs 정부 심판원 까먹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총선 전망 기사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효과를 까먹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왕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했다면 나를 밟고 가라, 이 말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 나를 밟고 가라는 말 한마디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사라졌을 것이며, 한동훈이 등장을 친이 꾸댔다라고 공격을 하던 자들도 입을 닫았을 것이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을 직접 통치하려 한다는 시각도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40총선을 100일 앞둔 1일 각 언론사가 일제히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는 한동훈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비록 컨벤션 효과이더라도 말입니다. 언론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판세로 요약된다고 썼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 역시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효과로 인해 민주당마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민심의 경종도 보여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는 당대표를 바라보는 이 민주당 후보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겉으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에게 절대 복종하는 친명 후보자들도 속은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신년 여론조사는 작년 12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한 이후에 진행이 된 겁니다. 언론이 표현대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한동훈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입니다. 아마도 언론이 가장 주목한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뉴스가 됐더군요. 이 조사에서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24%로 이재명의 22%를 오차범위 이내지만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등한 수준 아니면 약간 넘은 수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도 한동훈과 이재명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은 한동훈이 43.3%, 그리고 이재명이 37.3%로 한동훈이 우세. 그리고 경기도는 한동훈이 38.5%, 이재명이 46.2%로 이재명이 우세. 그런데 저는 제가 출연했던 몇몇 방송에서 이런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사기관에서도 자인했다시피 지금 여론조사는 한동훈이 컨벤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9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 세상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건너야 할 물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벤션 효과가 선거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컨벤션 효과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 그리고 민주당은 5%포인트가 낮은 34%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4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29%, 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경향신문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내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 34%만이 국민의힘을, 반면에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5%포인트가 높은 39%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당 지지는 서울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금 오르는 추세이고 민주당은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 묻는다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더욱이 선거 결과에 가장 부합한다는 설문인 정권 지원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걸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을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김기현 체제에서 무력감에 빠지던 것에 비하면 당의 생기가 도는 느낌입니다. 일단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면 다 끝난 선거 아닌가요?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 초선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말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승시킬 것이다 41%, 떨어뜨릴 것이다 17%.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국민의힘의 일대 정기를 마련했다는 셈입니다. 이재명을 급습한 이 김모가 범행 전날인 1월 1일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답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평산마을 일대를 찾아간 이유와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 중입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4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1월 3일 김 씨 충남 아산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세대, 그리고 휴대전화 세대, 흉기, 업무용 공책, 그리고 현수막 등 모두 14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의 유무, 그리고 범행 계획, 그리고 시점 등을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좌파 언론은 김 씨가 보수 정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 당적이었는데 민주당 당적을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6차례가량 이재명을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보다 지금 이재명의 특권 내식이 제가 알기로는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서울대 병원의 발표로 1.4cm 칼이 찔린 자상이라고 밝혀졌지만 처음 소방당국은 1cm 열상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느닷없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서울 노들섬으로 이재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들섬에서 다시 119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장 이런 의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었다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119 헬기를 제공받아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보통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119 헬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위급한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지방의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비판만 쏟아냈습니다. 의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응급 상황이었는가 아닌가? 둘째, 응급 상황이었다면
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는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왜 119 헬기를 제공했는가? 언론은 센터를 잘하는 외부 의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체 왜 서울로 갔느냐고 묻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근육외상센터장 김명대 교수는 3일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증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어르신들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응급의학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환자를 이송하는 건 병원 내에서조차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른다. 치료가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아니라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외부 이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서울대 전원을 결정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가족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김 교수의 말입니다. 헬기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수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최종 결정되었다. 제가 김 교수의 말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주셨다. 그때 내가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4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의사의 수술이 필요했다.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 김 교수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가족의 요청으로 그렇게 서울대병원 전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열상이냐 자상이냐로 언론 보도에 혼란이 있었던 데 대해서도 김 교수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김 교수는 민주당 측이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상보다는 열창, 그러니까 열창은 열린 상처를 의미합니다. 열상보다는 열창, 자상보다는 자창, 자창은 찔려서 입은 상처입니다. 자상보다는 자창이 맞는 표현인데 이 대표의 경우에 상처가 깊어 자창으로 보였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내경직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도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권역외상센터의 일부 의사는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권역외상센터 한 교수는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입니다. 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이송 중에 위급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 또 김 교수는 이송한다면 다른 수단보다는 헬기가 낫다고 생각을 했고 서울대병원에 즉시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헬기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수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서울로 갔느냐고 묻는데 이송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참 대단합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의 권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가족이 원하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이송을 하는 것입니까?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어떻든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CT 촬영을 진행한 뒤에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의향을 물었으나 이재명 가족 측 요청에 따라 수술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마친 이재명은 이날 오후 1시쯤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수술은 오후 3시 45분쯤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27분 피습된 지 5시간 18분 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부산대 병원 측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 전원을 요청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수술할 집도의가 수술을 준비 중이었는데 가족이 전원을 요청해 헬기로 서울로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의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응급 상황이가 아닌가? 둘째, 응급 상황이라면 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는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왜 119 헬기를 제공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전원은 개인 마음대로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부산대 병원으로 미뤘습니다. 그전에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서울 전원이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병원과 병원 간의 이동이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전원이 병원의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홍익표의 말입니다. 첫째,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가족의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전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가족이 요청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했군요. 글쎄요, 과연 그것이 보통의 환자에게까지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홍익표는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응급의료 체계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고 국가 의전 서열 8번째 인물이니 당연한 주체라는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더 엉뚱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수술해야 할 특이한 상해 부위도 아닌 일반적인 경정맥 상해라면 왜 굳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로 이송을 결정했을까요? 몇몇 언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특혜라는 의문점이 있다. 어느 전문의는 부산대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 사정으로 전원이라면서 의문을 표시한 뒤에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 가자고 하면 119에서 헬기를 태워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 역시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 어느 전문가는 내 경정맥의 60%가 손상되었다면 출혈로 인해 기도나 경동맥이 막힐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며 절대 안정을 취하고 즉시 수술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반문입니다. 만약 헬기 수송 도중에 카트를 옮기다가 충격으로 내 경정맥이 찢어져서 심한 출혈이나 기도 또는 경동맥 압박으로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어쨌든 이재명을 119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조치로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천관리위원장 발표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5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동안 공관위원장 임명을 두고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김병준 기용설이 나왔습니다. 김한길 이름도 가끔 나왔습니다. 저는 몇몇 방송에서 김병준을 비롯한 옛 민주당 올드보이들이 보수 정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공관위원장에 오른다면 이번 총선은 아마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도 한용운 비대위원장도 이번만은 민주당 올드보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떠올랐던 인물은 양창수 전 대법관과 그리고 김용덕 전 대법관입니다. 특히 양창수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에서 언급되었을 정도로 이미 검증도 끝나 있었고 별다른 잡음도 없었습니다. 또 법조인이야 라는 하나의 질문만 피해가면 아무런 문제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절한 것입니까? 결국 양창수도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신인 인사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정용환 교수는 공정한 법연구로 유명하고 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판사로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공천위원장으로서는 보수 정당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용환은 강릉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뒤에 부산지법, 울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보통 재판연구관 마치면 지방의 부장판사를 마치고 그리고 재경지역의 부장판사로 또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 싫은지 그때 법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2009년부터는 현재까지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15대 회장도 지냈습니다. 과연 정용환은 세간의 걱정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공천, 무엇보다 이기는 공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공천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5일 새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 실시를 한 것에 대해 남측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됐다. 최근에 김정은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해상 실탄 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피와 대응 사격 노름을 벌인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덜 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200여 발의 포격 도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우리군 사격 훈련을 앞두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백령면, 그리고 대청면, 연평면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사격 훈련 진행 동안 인근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 바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 바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서해 해상 사격 실시에 대응한 대응 사격에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2배인 400발의 포탄 사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번 이재명의 비습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실망한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